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8월 31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벌써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개각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군폭 개각 단행 어제 했습니다. 고용 참사, 전기료 논란 문책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친문 여성 정치인을 발탁했다. 누굴까요? 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 국방 정경수, 산업 성윤모 등 이렇게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에 역시 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50대 여성 부총리 타격, 집권 2기 혁신 개각. 유은혜 의원 얘기군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 의원 지명, 청와대는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통과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그리고 내각에서 여성 30% 유지 원칙, 이걸 지켰다. 이런 평가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 반발에 정부 부랴부랴 무주택자는 제외. 원래 당초에는요, 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 전세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 없는데 부부 합산 7천만 원이 넘는 가정에서 그럼 우리는 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주택자.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제외하겠다라고 정책 노선을 바꿨습니다. 시작부터 좀 잘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엔 조선일보인데 역시 부동산 관련 얘기가 있네요. 초고가 3주택 이상 종부세 강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첫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종부세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청룡 인지대 교수, 그다음에 변환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신문 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또 공수표 구제불능 국회. 제목이 아주 호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8월 국회도 결국엔 빈손이었다. 빈손이니까 국회의 원래 임무인 법안 처리인데 법안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어떤 걸까요? 인터넷 은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던 법안인데 본회의도 못 갔습니다. 불발됐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소속당 의원들 설득에도 실패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8월 동안 뭘 한 건가요? 한 게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한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당들은 이날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는 하겠다. 8월엔 공수표, 9월달 정기국회 날짜를 잡았군요. 날짜를. 공수표 맞네요. 옆에 기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었길래 법안 처리가 이렇게 안 된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제동을 했습니다. 당론도 못 정해서 법안이 불발됐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네요.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야당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법안도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 역시 또 불발됐다. 그러니까 여당은요, 뭔가 강경파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고요. 야당은요, 한 묶음으로 같이 하자 하면서 그거 안 하면 우리 못한다고 또 발목을 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좀 보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관철 의지가 강했던 은산분리 완화 법안마저 여당 강경파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또 이 과정에서 민생 법안 중 핵심이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은산분리 완화 등과 연계돼 패키지 처리를 주장한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다 뭔가 문제가 있었네요. 윤경호 의원님. 이거 좀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은산분리 완화 관련한 법안은 인터넷 은행, 지금 현재 2개 인터넷 은행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 2개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를 기존의 IT 기업, 구체적으로 카카오와 KT입니다. 이들에게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해 주도록 관련법을 바꿔주자. 그러니까 지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바꿔주자 이건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죠. 그러나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은 규정을 풀다 보면 당초에 은산분리라는 규정을 만든 이유가 산업자본, 다시 말하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장벽이 허물어진다라는 게 지금 지금 여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그렇습니다. 주장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안전장치를 둬야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IT 기업에게 대주주로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갖는 의원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이번 8월 임시국회는 규제 혁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여러 법들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서 좀 속도 있게 빨리 처리를 해주자라고 해서 뭔가 될 듯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라든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5개 법안을 내놓은 게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이 전 정부 시절부터 진행을 쭉 해온 규제 프리존법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각각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꾸 나옵니다만 패키지 처리, 일괄 처리.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당도 뭐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세한 법안의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일괄 처리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버리는 그럴 경우 나중에 정말 현장에서는 반발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 법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좀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야당 쪽에서는요. 그 법안 안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안도 통과 못 시키겠다. 그래서 패키지 처리 아니면 우리 못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대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요. 여와 야 중에 어디가 좀 책임이 큽니까? 이 공수표 8월 국회에 대해서. 일단 뭐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고 필요한 부분들을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을 조금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발목 잡고 있는 야당도 문제고. 사실 대통령이 현장에까지 가서 그런 법안이나 이런 규제 완화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뭔가 될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권력들이 다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뭐 중앙정부의 권력도 교체됐고 지방정부의 권력도 교체됐습니다. 이제 국회 권력만 남았는데 아직 실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칼날이 들어올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올 시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이 좀 남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준비들을 하시고 신경을 쓰실 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체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입법 권력이거든요. 지금 저러고 있으실 때가 아닌데 조금이라도 일하는 모습을 좀 빨리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룡 교수께서는 지금 이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공수표라는 이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사실은 잘 단 거군요, 공수표. 그렇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처리하자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합의했는데 또 다른 이견이 내세워서 못하겠다는 건 의원들이 아닙니까? 모여서 회의를 해보는데 거기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실 부족한 부분은 또 시행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무산시킨 결과는 결국은 정부에 협조하지 못한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지금 보면 특활비 내역도 공개를 거부했고요. 거기에서 국민적인 반발에
회사였지만 그 외에도 또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외에 갔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거꾸로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갔다 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원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국회 권력에 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알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요.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 가지고 너무 국회를 전체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국민의 눈에는요 그냥 하나로 보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변한봉 변호사. 뭐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결국엔 정치력의 부재와 지도력의 부재라고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안인데 일부 이제 강한 선명성을 지닌 몇몇 의원들이 사실 당론을 거스렸던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터넷 그 은행대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뭐 삼성은행이 나온다, 현대차은행이 나온다,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 사실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뭐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한다라든가 아니면 산업자본이 일부 은행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지나치게 뭐 대기업에 투자를 막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야당처럼 생각을 하고 지나친 선명성만 내세워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 정부의 방침에서 오히려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뭐 지나친 정치력과 지도력의 부재가 아닌가. 여당 원내대표가 이미 설득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안에 대해서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정권을 잡은 만큼 그렇게 선명성만 내세우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감안을 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규제와 제재만이 능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야당 시절에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식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9월 정기국회 일정은 잡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어차피 8월은 다 갔거든요. 9월에는 뭔가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관련 얘기 좀 보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또다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항상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사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분이 한 말이 참 잘 맞아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다라고 미국에서조차도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또 나와서 오늘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은 수용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아닐까 싶네요. 문정인 특보가요. 어제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 참석차 워싱턴을 찾았고 뭐 일부 언론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도 흔쾌히 수용한 카드였다. 그런데 지금 이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교착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에서 작년 11월에 이렇게 제안이 나왔냐?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뒤 4개 항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종전선언안을 마련을 했고 이거를 트럼프, 김정은 각각 제안을 했다. 지난해 11월은요. 사실은 남북관계 굉장히 험악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군요. 윤공호 의원님. 굉장히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를린 선언을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 얘기처럼 남북 관계가 그때는 그렇게 난기류가 아니었거든요. 뭐 그렇게 될까 이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고 또 시진핑 주석을 따로 만나고 남북 간에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마크 접촉이 진행이 됐지만 그 이외에도 마크 접촉 채널이 있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라는 그 표현이 아마 이 기사에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4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중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3자라는
못을 받고. 그럼 작년에 11월 제안으로 보면 일단 그건 3자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4자로 갈 수도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중국과의 마쿠 접촉이 뭐 원만하게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예. 그러나 지금 김영철의 편지, 폼페이오의 예. 방북 취소 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씩 나오는 얘기는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이 달리 해석을 하고 조금 더 앞서는 뭔가 이 조치를 기대를 대가를 요구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장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선언만 불쑥 튀어나오기는 정말 어렵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압축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는데 지난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이런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하니 지금도 아마 활발하게 물 밑에서는 만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각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의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첫 개각돼 있습니다. 젊은 여성 부총리, 교육부 공론화 불신 씻을까?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본인들이 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니 무슨 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 받았죠. 그 불신을 과연 씻을 수 있을까? 이윤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요, 이 유 장관 후보자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유 장관 후보자가 고교 시절에 부친이 산재로 과로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다. 인연의 뿌리가 아주 깊네요. 자, 밑에 국방장관 후보자 얘기도 있습니다. 24년 만에 공군 출신 국방장관. 비육군. 그전까지는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이었죠. 비육군으로 군 기득권 허물기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명령 국방개혁 완성할 것. 뭐 이런 다짐도 있고요. 옆에 기사도 보죠. 다른 장관들 얘기입니다. 일자리 참사. 혁신성장은 실종. 정통 관료의 뒷수습을 맡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요 두 장관은 교체가 된 겁니다. 각각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담당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정통 관료로 이번엔 뒷수습을 맡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또 한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의원입니다. 호주제 위원 결정 이끈 여성운동 변호사 출신. 그래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각 발표 내용 그리고 반응까지 묶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하나는 심기일전이고 두 번째로는 체감입니다. 심기일전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심기일전입니다. 체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체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심기일전과 체감을 구현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장관과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6년 이상 이제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평가가 된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새로운 문이 열려서 제가 참 많이 부담스럽고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이번 개각에서도 폭넓은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을 챙긴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개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체감하도록. 그러니까 뭔가가 눈에 보이도록 좀 성과를 내겠다. 이런 바탕이 좀 개각에 깔려 있다. 이 설명을 아주 강조했는데요. 신문에서는 개각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시죠.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전체 장관 중 40% 물갈이. 개각 키워드는 신상 필벌 그리고 쇄신. 신상 필벌 말은 참 그렇구나. 쉽게 말하면 못해서 바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보면요. 부처별 업무평가 기준 하위권 교체. 18개 장관 자리 중 7개가 새 주인을 맞아. 어제는 5명의 새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체가 됐죠. 그리고 한 자리는 추가로 더 발표할 것이다라고 어제 예고가 돼서 총 7개 자리가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8개 중 7개. 40% 되는군요, 물갈이. 굉장히 폭이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 기사도 또 개각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장관 40%. 여기도 40%가 나오네요. 그런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장관 40%가 여당 현역 의원이다. 친문 정치인 더 짙어진 내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나 되는군요. 정치인 장관이야.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관을 하는 경우입니다.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 윤해 진선미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입각하면 김부겸 행자부, 김영춘 해수부, 김현미 국토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은 7명이 된다. 그럼 18개 부처 중에 40% 되는군요. 여기에다 홍종학 전 의원, 지금 중소벤처부 장관인데 여기를 포함하면 44%가 된다. 이렇게 됐네요. 세계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40%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평가 좀 해주시죠. 어제 개각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 관계자의 그 마크 설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인선 전에 현재 장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채점을 했다 이렇게 직접 채점을 했다 이 얘기가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빨간 펜을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채점을 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정책의 혼선, 그다음에 뭐 부처에 대한 장악력 미흡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력하다거나 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부처의 장관들을 바꿨다 이런 평가가 지금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 개각이라는 게 지금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18명의 국무위원 중에 이번에 5명, 그다음에 앞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면 7명. 그렇다면 이제 2기 내각이 짜여진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2기 내각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자리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분위기 쇄신이라는 말이 언론의 평가 중에 많이 따라요. 근데 이 분위기 쇄신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배후에 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의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각을 한다. 과거에 어느 정부 어떤 대통령은 이제 적당히 했으니 뭐 피곤할 때도 돼서 뭐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책이 뭔가 불만의 대상이 되는 쉽게 말하면 뭐 교육 대입제도 개선안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공론화 과정 거쳤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폐비닐 뭐 운운하면서 쓰레기 뭐 대란 운운했던 전기료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뭔가 편안함을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책과 관련해서 논란이 참 많았던 것들. 그 많았던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들을 지금 바꾼 건데 주목할 것은 새로 보임이 된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 그 부처에서 계속 일을 한 딱 둘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뭐 정경도 국방장관도 결국 군에서 계속 그렇죠. 군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정통 관료하고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에 이 딱 두 부류란 말이죠. 이 얘기는 정책에 어찌 보면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기존의 업무를 계속 맡아온 인사들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여당의 시각으로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일단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일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개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가 그리고 그 정통 관료 출신을 많이 기용을 했고
예전에 그 초기 내각이 많이 들어있었던 교수 출신들을 좀 많이 배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실전형, 야전형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에 관련돼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아무리 좋은 것도 체감하지 못하면 국민들한테는 불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혁은 유지를 하되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파격과 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적절한 인사. 김창현 교수님. 저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의문이요? 우선은 타이밍상 이거 밀려서 개각하는 그런 인상이 짙어서 밀려서. 그게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가. 빨리 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미 논란에 쌓였던 그 부처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타이밍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면 국회의원 출신들을 지금 내각에 지금 40%를 상회하는 이런 전직까지 포함하면 40% 넘는 걸로 지금 계산이 그렇죠. 됩니다. 저는 이것이 자칫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갖춰야 할 견제와 감시라는 이런 측면이 혹시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어제 일각에서는 이거 뭐 의원 내각제 정부냐 뭐 이런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고육책으로 저는 보는데 그러나 이건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개각은 쇄신 측면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매경이라든가 또 다른 언론을 쭉 보면 쇄신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붙인 거는 세계일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 대부분 쇄신이라는 의미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문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등장을 했어요. 문책.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개각을 통해서 쇄신을 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충분히 살렸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환범위학교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의원 출신이 많고 정통 관료 출신이 많다. 뭐 그래서 이제 그게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좀 돌려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의 인재 풀이 그다지 넓지 않다. 그러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재풀이 좁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가 워낙 좀 이제 좀 살벌해지면서 사실 많이 좀 고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도덕성에 대한 흠결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인사청문회 거치는 뭡니까? 인재풀에는 들어가 있는데 막상 그분을 지명을 하면 못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우스갯소리로 뭐 대통령의 무슨 특보 중에서는 사실 인사청문회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은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청문회 거치는 특보라는 것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큰 막부에서 실세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듣고 계신 분들은 약간 내가 왜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직칭이 아니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있을 정도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너무 이제 송곳처럼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그 인재풀의 한계라기보다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인사청문회가 너무 좀 요새 좀 소위 말 살벌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냥 정책 검증이 아니라 지나치게 도덕성 위주의 검증이라든가 인신 공격으로 가버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관 인사와 동시에 차관급 인사도 4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인데요. 우병우가 내친 이석수의 귀환. 새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이석수.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이석수라는 이름. 여기 보면요. 박근혜 측근 비리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우병우 처가 땅 특혜 거래 조사 우수석 반격에 쫓겨났다 이번에 귀환이 됐다. 청와대는요. 국정원 개혁 추진할 적임자다. 이래서 특별감찰관 출신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른 차관급 인사는요. 여기 보면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양양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했던 인사입니다. 삼성전자 임원이었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의 왕정홍 감사원 출신인데 방위사업청장 방산비리를 좀 척결하라 이런 의미인가요? 그리고 문화재청장에는 기자 출신 정재숙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김창룡 교수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국정원행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으로서 예. 어떻게 보면 서슬퍼런 민정수석 우병우 처가당 특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려고 했다가 예. 사실은 세 분리로 예. 밀려난 쫓겨난 예. 그런 케이스인데 예. 저는 현 정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그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될 때 예.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오히려 쫓아내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질에 대한 검증은 전 정부에서 끝났고 그리고 뚝심이 높게 평가를 받은 건가요? 아무튼 중요한 자리에 지금 갔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뀌신 분의 얘기 한 명 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아직까지는 국방장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잦은 구설수 송영무 결국 짐 쌌다. 개헌 문건 아니한 판단이 결정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서울신문 기사는 전하고 있네요. 여기 봅니다. 부하 직원과 진실 공방 벌여 리더십 흔들. 연말까지 유임해야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개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내각 출범을 알렸는데요. 송 장관은 지난해 7월 문 정부가 지명한 첫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송 장관은 임명 당시 비육군 출신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게 됐는데요. 당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 장관은 개혁 성과가 있긴 했지만 임기 내내 여러 차례의 발언 실수로 논란을 빚었는데요. 결국 교체 대상이 돼 경질됐습니다. 송 장관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던 때입니다. 경비대대 병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난 7월 9일엔 국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송 장관 교체 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헌 문건이 꼽히는데요. 지난달 24일이죠. 계엄령 문건 처리와 관련 보고 과정 등에서 송 장관이 민병3 당시 기무사 백부대장과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사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놓고는 교체 대상이냐 아니냐에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엇갈린 보도가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교체를 선택했는데 어떤 이유가 결정적이었을까요? 지금 나온 하극상이 전 제일 컸다고 봅니다. 예.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전 국민이 보는 국회에서의 자리에서 예. 본인이 지휘해야 되는 일사불란함을 보여줘야 되는 부하와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것만으로도 전 더 이상 그분이 이 국방부, 군을 통솔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과거에 청문회 때 예를 들어서 방산업체에 근무했을 때라든지 또는 뭐 로펌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을 때 일반인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상당히 의아해했어요. 그러나 그건 뭐 지나갔던 일이라 치고 송영무 장관은 제가 알기에는 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과거에 이렇게 비주류였고 소수였고 진보였던 분을 돕는 과거의 군 출신 또는 그쪽 분야에 뼈를 묻었던 분이 일찌감치 와서 도와줬던 많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송영무 장관은 흔히 말하는 담쟁이 포럼이라는 곳에 일찌감치 관여를 했고. 그럼 뭐 대통령 신뢰가 높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본인에게 정말 약한 부분을 와서 도와줬으니까 고마웠죠. 그러나 캠프에서의 도와줬었던 일과 그 보답으로 장관을 맡겼을 때 보여주는 능력 이게 서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체를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에게 결국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국방개혁이라는 거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군 내에서 지휘자,
장관에게 자발적으로 뭔가 존경과 복종이 있는 경우와 장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 진작 교체가 됐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을 나눈 사이지만 눈 질끈 감고 교체를 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가보겠습니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참 날씨가 묘합니다. 여기 보면요. 폭우로 2명 사망. 오늘도 주룩주룩. 오늘도 또 비가 오는군요. 계속. 여기 좀 보면요. 비가 하도 오니까 이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발생한 이재민 수는 120가구 184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요. 서울에서도 은평, 도봉, 경기에서는 포천 등에서도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날씨와 관련된 곳 바로 기상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상청이요. 이렇습니다. 중계청이다. 예보를 하는 게 아니라 중계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이 엄청나죠, 요즘에. 그러니까 비난에 감성 호소하는 기상청 이렇게 됩니다.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 기상을 담당하는 인사들에게 기상청이 설명을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이랍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뭐예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지식 상식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뭐 기상청이 이런 얘기를 다 합니까? 여기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입이 떡 벌릴 정도로 상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지식과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중입니다. 라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문자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소울릭 상륙 지점 관련해서 이제 보낸 문자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새로운 분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상청이 할 소리인가요? 옆에도 보겠습니다. 폭염이 조금 누그러져도 태풍 변수가 있어 매일 예보가 숨 돌린 틈이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 하나 더 보죠.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총괄 예보관 4명과 전국 방재 예보관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겨주세요. 아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임무는 예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글쎄요. 이거 누구 좀 하실 말씀, 주대진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기상청도 열심히 일하겠죠. 놀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슈퍼컴퓨터도 있다고 얘기를 들려지고 하는데 요즘 기상청이 그 예보를 하는 거 보면 저희 동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기상청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그 노력과 수고를 그 헛되이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이 기상청의 존재 이유는 그걸 예보하는 거지 기상 느낌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그 국민들이 바라는 목적 그리고 공공기관에 바라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금 더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기상청 관계자 계시면 저희가 그 노고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정교하고 국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예보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도 좀 기사가 작긴 한데 이거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 침대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래 있습니다. 보면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이 핸드폰 배터리 관련 화재를 통계를 분석했는데요. 2015년에 19건 정도에 그쳤는데 지난해는요. 39건, 거의 40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물론 절대적인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게 큰 화재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발화점이 주로 집안 침대 매트리스 위였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이 매트리스 위처럼 쉽게 타는 물질들이 많았답니다. 발화점이. 그러니까는 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시면서 그 충전 상태로 핸드폰을 침대에 놔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꼭 얘가 당부시켜서 워낙 뭐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니까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개의 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하나는 대법원입니다. 여기 보면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몇 가지 결정을 좀 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현재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 판결 뒤집었다. 이게 돼 있습니다. 판결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민주화 보상법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상된 게 아니니까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판결이 있는데요. 헌재는 이날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 씨 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권 민법상 소멸시효. 그러니까 아무튼 이 소멸시효와 관련된 무언가를 이 과거사 관련된 소멸시효와 관련된 거를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국가배상 소멸시효 3년이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6개월로 적용한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민법상에서는 통상 6개월죠.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6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이거를 과거사 관련해서 적용한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소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온 그 확정 판결을 문제가 있으니까 헌재에서 이른바 판결 소원을 해달라. 이걸 헌재가 뒤집어달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했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조대진 변호사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앞에서 말씀 주셨던 그 민주화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논점이 두 개입니다. 그 기존에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민주화 그 운동 피해자들이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그 보상금을 일단 받아버렸다면 추가로 그 외의 보상은 또 청구를 할 수 없다. 화해된 걸로 이렇게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부분은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물질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 정신적인 손해까지 화해 간주로 보는 것은 너무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이었고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좀 나눠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위헌 판결을 한 거는 그 민주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결 역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소멸시효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국가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가 그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 제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손해배상 그 소멸시효인 6개월을 적용을 하는 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하지 말고 더 길게 봐야 된다. 그렇죠. 국가배상법상에 3년까지는 봐줘야지 되는데 왜 이걸 짧게 해석해서 권리행사 기간을 더 줄여놨느냐라는 취지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건 또 뭡니까? 원래는 이제 그 헌법소원이라는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통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재판은 법령에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는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다. 근데 이번에 관련된 부분은 공권력을 법원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령을 적용한 게 아니라 해석한 부분,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에 따른 작용에 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을 적용해서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각하된 겁니다. 제가 신문을 읽고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저도 알쏭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좀 한국일보가 그 의미를 짚었는데 헌재가 아무튼 어떤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건데 판결을 한 건데 이게 일부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 법원의 위상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그러니까 위헌이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그게 이제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다 따라야 되는, 다른 기관들도 따라야 되는 기속력이 되는데 이 기속력은 완전히 위헌인 경우에만 기속력이 있고 일부 위헌이거나 한정 위헌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 기속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가 일부에 대해서 위헌을 내렸더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나 그거 안 따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일부 위헌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고법원에 관련된 부분, 헌재는 내가 그 헌법에 따른 판결을 했으니까 따라라. 대법원은 그건 기속력이 없으니까 내가 판결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굳이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신경전 때문에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애매하군요. 완전히 위헌이다도 아니고 일부 위헌이다니까 뭐 일부니까 일부는 합헌 아니냐. 안 따라도 그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대법원을 보이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내용들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엔 대법원 얘기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 새 판례 나올까? 대법원이 어제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렇게. 병역 체계를 무력화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면. 아니다. 국가가 양심을 보호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대법원이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 최종 판단하기에 앞서 어제 공개 변론을 열었다. 그런데요. 여기도 또 헌법재판소가 등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2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헌재는 대체복무를 왜 법에 없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또 뭐가 또 달리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건 변환병 변호사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달리 가는 건 아니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위헌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예.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만약에 위헌으로 판명해버리게 되면 누구든 병역법에 따라서 입영을 거부해도 처벌 안 받게 되거든요. 법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고 하면 이 법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예.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기니까 일단 이 법 자체는 적용하도록 하고 유진하고 일정한 시간을 줄 테니까 1년이든 2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라. 대체복무제가 없으면 만약에 2년 후에 또 헌법 소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위헌선언을 해서 날릴 거니까 그 전에 국회가 법적 공백 상태라든가 법적 흠격 상태를 해소를 해라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지만 아직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는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대체복무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거긴 하는 거니까. 대체복무를 얘기했는데 이게 또 대법원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논리, 법적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병역법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정당한 사유를 해석할 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병역을 거부할 수 있고 그때는 처벌하지 말자라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거든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속이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존의 그 대법원 논리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저런 판단을 했었긴 했었지만 지금까지 관례대로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사유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병역법이 적용되는 시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헌법재판소라든가 여론의 흐름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정당한 사유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해 줄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과 같이 좁게 해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공개 변론을 열고 이제 뭐 검찰 측과 이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쪽 그다음에 양적 병역법을 주장하는 사람 논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겁니다. 헌재와 대법원 결정이 참 글쎄요 같이 가는 게 만들 텐데 명확하게 아직은 약간 그런 느낌은 국민들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계속 진행 중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으네요. 예, 김창윤 교수님.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라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지금 병력 거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을 보면 이 그 국방부 측 그 총무팀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대체복무제 도입 시 무죄 선고자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둬서 병력 의무를 다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 이런 주장을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떤 법적 미비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저는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충돌은 아니다. 충돌은 아니죠. 아니라고 봐야 그럼 된다. 입법 미비를 대법원은 예. 내년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예. 하게 되겠죠. 아마 내년 말까지는 이 대체 복무제에 대한 입법화가 전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또 걱정이 드는데 내년 말까지 미비한 법 내용을 다시 법을 개정이나 손질하라고 국회한테 요청했는데 국회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뭐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랑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유죄가 되거든요. 병역법 위반.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개정이 되지 않으면 뭐 유죄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국회에서 안 한다고 이게 또 혼자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변함없는 거.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법적 공백 상태를 우려해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주고 그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위헌으로 선언하겠다라고 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국회가 입법을 해태해서 사실 기간을 넘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불거지지 않아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법을 적용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판례가 나오진 않긴 했었는데 사실 국회가 이렇게 임무를 해태하고 방기했던 사례는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의 자체 현재 헌법재판소가 들어오면 이건 위헌으로 선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국회가 개정 안 했던 사례. 아니, 좀 그런 앞서서 이 공수표 국회를 소개를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근데 그게 개정이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개정을 안 하면 병역법 전체가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로도 병역법 위반한 사람도 다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은 아마 할 겁니다. 압박을 좀 국회가 좀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느덧 가을이 폭염에 시달리고 이제는 폭우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가을이 오는 고추 잠자리가 지금 나무집에 앉았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경남 남해의 들녘인데 거기에 밤나무 이파리에 잠자리가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천리안 2호 올 연말 우주로 지금 뭐 항우연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올 12월에 이 천리안 2호가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천리안 2호가 우주로 올라가게 되면요, 태풍 솔릭을 두고 상륙 지점을 막 혼동스럽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네요. 예보가 좀 더 정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천리안 2호라고 그러네요. 관측 위성입니다. 자, 이쪽을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때리고 성희롱, 무서운 초딩, 5년 새 3배로 늘었답니다. 교권 침해 건수 초등학생만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에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초등학생이 오히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네요. 교사 폭행도 고등학생보다 많아. 그리고 또 학교 폭력 피해자 역시 70%가 초등생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등 통제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교사들은 중2병이 아니라 이젠 초4병이다. 이런 얘기까지 교사들이 한탄을 한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웃 일본 초등학생도요,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간다. 일본도 이렇답니다. 폭력행위가 10년 전보다 무려 6배나 늘었는데 뭐 원인 분석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쓰면서 짧은 글에만 익숙해서 뭐 인내력,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진단도 나온다 그러네요. 윤경호 의원님, 심각합니다 이거. 이게 아마 신체적인 발육이 빨라졌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변화가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환경.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뭐 이 주변에 노출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인성 교육보다는 폭력성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폭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같이 더불어서 사는 문화나 이런 걸 익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즐기는 거기에서 더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성격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되면서 이러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글쎄요, 이게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교육의 문제인데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제가 보기엔 가정교육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가정교육이고 결국 더불어서 산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남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격을 하기 전에 내가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나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 과정이 공동체 모두의 사실 책임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 기사 하나 더 보죠. 청와대 청원글까지 50대 송도 차주인 뒷북사가 이 얘기 참 며칠 동안 인터넷 공간 떠들썩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의 불법 주차 차량과 차주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해당 차주가 사건 나흘째인 어제 30일 사과 의사를 밝히고 대리인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주차 딱지를 붙이니까 그게 화가 난다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차를. 그리고 얼른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오도 가도 못하니까 화가 난 주민들이 그 차를 들어서 인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차가 모습이 계속 인터넷 공간에 떠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과를 그렇게 안 한다고 했던 이 차주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엔. 뭐라고 사과를 했을까요? 지하 주차장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의 분노를 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이다. 차량은 매각할 예정이다. 그 차에 아주 정이 뚝 떨어졌나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게 나올 사안이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많이 에피소드가 나왔죠. 그렇죠. 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차량이 거주민은 맞다고 합니다. 거주민은 맞는데 이제 등록되지 않은 차량 한 대가 더 있어서 거기에 이제 경비원 분께서 이제 주차 딱지를 붙였나 봅니다. 내가 주민인데 왜 내 차에다가 주차 딱지를 붙였냐 이렇게 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이제 차를 대놔 버렸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전혀 단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며칠 동안이나 서로 대치 관계가 있다가 이제 주민들도 이제 열이 받으니까 그 차에다가 이제 휠락이라고 바퀴에 이제 묶어버리는 그 장치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이동시킨 뒤에 그걸 묶어놨었고요. 이제 우도 가도 못하게 아예 본인이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상태고 이 차주는 사과를 안 하고 어쨌든 차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휠락 때문에 매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화해를 해서 이제 종결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큰 불상 없이 이렇게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끝났습니다. 아무튼 좀 배려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딴판인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한겨레와 매일경제입니다. 한겨레, 고공행진 집값 종부세로 고삐 쬐다. 매일경제는요, 이 종부세 관련해서 효과 없는 부자 때리기다. 이게 뭐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 당정청 어제 열렸습니다. 종부세 강화로 고삐 쬐다. 이해찬 3주택 이상과 초고가주택 대상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기 때문이냐 그러냐면 여기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매일경제는 같은 내용, 종부세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 대신 지지층이라도 잡자 효과 없는 1% 부자 때리기다. 이 종부세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돼 있어요. 수요 억제 정책 효과 불투명. 그렇죠. 종부세는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효과가 불투명하다. 공급 대책도 시간이 걸려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유입 자금이 계속 들어있는데 이 자체를 이런 수요 억제로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기사를 나란히 봤는데요. 먼저 한겨레 기사에 좀 공감이 가신다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이군요. 그리고 매일경제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신다는 분 한 분, 역시 두 분, 2대2입니다. 자, 그럼 먼저 김창룡 교수의 공감 이유부터 들어보죠. 저는 이 신문 읽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할 때 신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 어느 한 특정 신문만 보게 되면 경도된 그런 선입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한겨레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한겨레는 제목이 아파트값 고공행진 당정청 종부세 강화 고삐 쥔다. 이 제목이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고 전체의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보면 종부세 강화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체 내용을 잘 정리했는데 제가 왜 매일경제의 제목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느냐면 이 제목에 효과 없는 1% 부자 때리기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제목을 다뤘고 그 앞부분을 뺐는데요. 그 앞부분을 보면 집값 대신 지지층이라도 잡자.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을 마치 지지층을 잡기 위한 이 제목 편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사 내용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집값 잡는 데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네요. 그 기사.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하고 집값 대신 지지층이라도 잡자고 이 정책이 마치 어떤 특정 지지층을 잡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이 매일경제의 평가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전체 내용을 보면 제목이 과도하게 내용을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겨레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께서는. 정당한 과세 당연히 지지합니다. 뭐 부동산이든 뭐든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에 응당하는 세금은 내야 되죠. 부동산 보유세 따로 있고 종부세 따로 있는 건 뭐 이미 시청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효과 없는 1% 부자 때리기라는 제목을 낸 이유는 이 과세, 그러니까 세제 정책이라는 거는 징벌적인 목적으로 취해지거나 또는 핀셋이라고 그러잖아요. 특정한 층만을 뽑아내서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더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좀 타겟이 설정된 것 그렇습니다.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두 가지입니다. 종부세라는 거는 세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증과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가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종합부동산세제라는 것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이미 세제 개편안에서 앞으로 종부세를 어떻게 더 강화하겠다고 이미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공시가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시가액이 현재는 80%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내년 내후년에 85, 95 뭐 이렇게 올리겠다고 이미 했는데 이런 걸 더 당기겠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난 7월에 내놓은 이 종부세 과세 강화 방안이 최근에 이 시장에서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뛴 것 때문에 더 고삐가 조여지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세 정책은 이렇게 징벌적이거나 또는 핀셋 이러다 보면 반발이 커진다. 여기서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아까 한겨레 신문에 좀 더 공감하신다는데 공감하신 이유는? 일단 뭐 매일경제 관련해서는 매일경제도 충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었던 거는 예전에 참여정부 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례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우려를 표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노력을 개선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여당의 대표 이해찬 총리가 그 당시 종부세를 설계할 때 총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도 그 당시에 종부세에 관련돼서 설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예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충분히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매일경제가 진단한 대로 그런 기우감이나 또 우려감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청와대도 인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께서는 매일경제 기사에 공감이 가신다고요? 같은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부세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강남에 나돌았던 말이 사실 부동산 한번 들썩이면 1억, 2억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에 과표 올라간 걸 보더라도 0.3에서 한 0.5% 정도가 올라가고 있게 되거든요. 따지면 한 10억이 있는 그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5년 후에는 또 원래도 돌아갈 거다. 5년 내 종부세 내도 2,500만 원이다. 부동산 한번 올라가면 2, 3억 정도다. 충분히
당연히 수익적으로는 차라리 종부세 내고 보유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그 부동산 부자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럼 시장은 결국 세금으로서 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세금으로 수요를 규제할 수 없는 것인데 단순히 이것을 세금으로만 간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징벌적이고 타겟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왜 그 지역의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방은 미분양이 많은데 왜 서울만 몰리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종부세 강화 추진에 대해서 두 개의 신문을 비교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추가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인도 인구 곧 중국 추월한다. 인구 하면 중국인데 인도가 이제 중국을 넘어선다네요. 2030년이면 15억 명, 격차가 1억 명이다. 많이 벌어지네요. 여기 보면요. 그 당시면요, 인도는 15억, 그다음에 반면에 중국은 14억 정도에 그칠 거라고 합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